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출범을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의료계에서는 간호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두고 술렁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정기석 교수님을 모시고 새 정부가 챙겨야 할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짚어볼까 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던 보건복지부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교수님 평소에도 보건부 독립에 대해서 좀 계속 주장을 해오고 계셨는데요. 네, 의사 출신 이 장관이 좀 보건부 독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당연히 뭐 보건의료의 핵심 축 중에 하나인 의사 직역에서 장관 후보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보건부로의 독립 혹은 신설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봅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이번 장관 임명을 두고 사실 뭔가 말도 많고 탈도 좀 많이 있었잖아요. 요런 히스토리들이 또 보건부 독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들이 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사실은 이제 장관이라 하면 일국의 장관이 특히 이제 보건과 복지를 다 해야 되는 이제 두 가지 다른 일을 하는 건데 좀 더 그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의료계의 현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검증이 우선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사실은 좀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좀 흠이 있으면 이제 하는 게 이제 순서가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는 좀 거꾸로 되는 바람에 저도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그분이 임명이 됐을 때 보건의료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해나갈지 타부처 어떤 협력을 할 자세가 돼 있는지 어떤 경륜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걸 알고 싶은 거거든요. 코로나19가 소강기에 좀 접어들었는데요. 그래도 새 정부 방역 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수님 이전부터 또 이전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새 정부의 방역 대책 어떻게 좀 나가면 좋을지 제시를 해주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몇 달 동안 우리가 정리한 지식을 말씀을 드렸지만 과학적인 방향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의학이에요.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서 그냥 맡기고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을 갖고 진단하고 치료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이제 역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분야들, 통계학 이런 것들이 다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료 분야에 있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evidence based medicine이 있습니다. 근거 중심의 의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대가들이 내가 해보니까 괜찮더라. 해봐. 또 수술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해봐. 이렇게 해서 이제 도제식으로 많이 해왔는데 이제 그 시대가 지나갔죠. 근거가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방역도 근거 없이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9시에 영업시간을 제한했을 때는 왜 10시는 안 되고 9시는 되는지 5명 이상 못 모인다 했을 때 그럼 5명 모였을 때는 얼마나 더 큰일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가 없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을 새 정부에서는 잘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자유를 가져줄 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좀 필요한 규제나 이런 것도 대폭 완화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피력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대면 진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대면 진료 방향 좀 어떻게 갔으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비대면 진료는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진료가 어느 정도 효용이 있다.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 특히 이제 개원한 의사들을 중심으로서 이것이 까딱 잘못하면 대기업이나 대포탈의 하나의 이제 종사자로 전락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랬는데요. 저는 의료의 본질은 환자를 직접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제자들 가르칠 때도 환자 직접 터치를 해라. 그러니까 진찰을 하고 만지고 눈을 보고 그 다음에 완색을 보고 아프다 그러면 거기 배도 한번 만져드리고 이러면서 우리가 의사가 경험을 쌓고 환자들은 의사의 손길이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화면을 보고 그냥 뚝 떨어져서 한다? 네네. 일단 의술의 기본에는, 그러니까 의협의 기본에는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네. 우리가 충분히 가까이 그런 컨택을 한 다음에 피지컬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주 못 오는 분들, 네네. 또 사정상 멀리 떨어져 있어서 네. 이번에 약만 좀 타실 분들, 이런 네네. 분들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을 잘 섞어서 한다면은 비대면 진료가 써야 될 분야는 분명히 있다, 그렇게 보죠. 이번에 의료 현안에 대해서 좀 살짝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상급종합병원의 분원화가 또 의료계에 좀 현안이 있거든요. 이 소위 말하는 빅5 병원들이 분원을 열어서 공용화시키고 있는 문제들이 좀 심각한 상황인데요. 교수님도 지금 상급종합병원에 또 근무하고 계셔서 이게 대책이 좀 있을까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상급종합병원에 오래 일을 했고 제가 일하는 병원도 작은 병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급종합병원 제도라는 거는 운영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너도 나도 다 뭐 빅5다, 빅6다를 몰려가는 이 현상. 네네. 이거를 제도적으로 조절하지 않으면요. 영원히 힘들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상급종합병원에 대형 병원들이 전국에 분원을 설치한다고 칩시다. 네. 그럼 그걸로 또 사람들이 또 몰리겠죠? 그렇죠. 예, 몰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과연 그렇게 해서 나오는 의료의 질이 네네. 브랜드만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브랜드 네임은 좋아요. 근데 거기 가면 아닐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국민들을 알아차리고 결국은 또 네. 수도권에 있는 큰 병원으로 또 몰려들 겁니다. 네. 또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분원을 설치해서 더 확장하고 간다는 것은 네. 하나의 어떻게 보면 민간의 어떤 대기업이 생기는 그와 같은 현상. 그러면 지방 분권은 더 힘들어지고 지방 환자들은 자꾸 갈수록 진료에서도 우리가 손해다라는 그런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좀 시도하는 숙제 같은 건데, 이번에도 이전 정부에서도 풀지 못한 과제로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환자 쏠림을 좀 막아보자라는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여전히 좀 과제로 남아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결국 이제 다시 보건부 신설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예. 보건의료 정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와주는 인력들의 어떻게 보면은 약간 법을 넘나드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해왔어요. 계속 미루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려면은 관료도 더 전문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수장들이 훨씬 더 전문화된, 오랫동안 고민을 해온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요,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진료, 과도한 진료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면서 제가 봐도 지금 일부 대형 병원에서는 검사 너무 많이 해요.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오롯이 거의 준 세금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정리를 하려면은 전문 관료가 있어야 돼요. 근데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부분에 전문 관료가 있겠느냐? 그렇지가 않죠. 예, 진짜 전문성을 띈 사람들은 중간쯤 되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태되거나 거기서 멈추고 맙니다. 한 번도 전문 관료들이 제대로 된 보건의료의 수장을 맡아서 일을 해본 적이 별로 없고, 이번에 코로나 때 봤지만 행정명령 딱 때리면 다 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료 전달 체계를 제대로 확립하면은 상당히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환자가 서울에 내가 원하는 A급 병원, 최고의 병원에 누구한테 가고 싶은데 제대로 된 한 걸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못 가도 후회가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려면 지방 병원을 더 육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이동을 막아줘야 되고 하는데 그게 다 규제가 따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인 개보험이기 때문에 그냥 규제를 만들면 그 규제가 통하는 나라예요. 왜 안 할까요? 예, 아주 진지한 고민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 또 평생을 환자를 보면서 그 환자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분조차도, 그 다음에 감정조차도 이렇게 좀 느껴왔던 사람들이 정책을 안 해서 그렇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이제 어느새 마지막 질문인데, 새 정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이제 펼 텐데, 새 정부에 하고 싶으신 한마디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불이 나면 그냥 소방청에서 와서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실제로 그렇죠.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지만 나라에 정말 외부의 위협이 생기면 그냥 국방부나 육해공군을 믿을 거예요. 보건의료도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한다면 그냥 내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항상 인사할 때 금년에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왜 그거를 담당하는 제대로 된 부처가 없을까? 예. 그리고 원래 세자짜리 부처가 제일 오래 갑니다. 국방부, 법무부, 예, 교육부 이렇게 가죠. 네네. 예, 이 보건복지부도 보건부 이렇게 한 다음에 네네. 그 부분에서 더욱 전문화시키면 우리나라는 의료 인프라가 엄청나게 좋은 나라입니다. 네네. 코로나 환자 발생 대비 사망률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네. 정책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의사 간호사들이 죽으라고 환자를 살리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살리는 거예요. 예. 그런 우수한 나라에서 그리고 특히 이과 중에서는 공부 열심히 한다는 착실한 애들이 다 의대를 가는 나라에서 네네. 잘만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구슬이 소말이에요. 네네. 잘 꿰야 되고 잘 꿰면 보배가 되겠죠. 네네. 그 보배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기승전 보건부도 신설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죠. 네, 오늘 짧게나마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봤는데요. 결국엔 의료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세워서 계획을 구체화해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수고해주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